안녕하세요. 이명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모스 4장부터 6장까지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무슨 오페라 제목 같기도 하고 과학책에 마땅히 붙을 만한 제목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서 예상되는 것처럼 극과 극으로 오가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챕터는 천문학 90%, 정치학이 10%라고 들어 있어요. 이번 챕터에는 이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08년에 6월 30일입니다. 1908년 6월 30일 날 알래스카에 엄청난 사건이, 알래스카가 아니라 이제 시베리아 벌판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천체가 폭발을 해서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그 지역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나무가 다 넘어지고요. 그 기록에 의하면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전복이 되고 이런 식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베리아 쪽에서 일어났으니까 다행이지 서유럽이나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엄청난 희생이 있었을 텐데 이게 사람들이 별 살지 않는 시베리아에서 퉁구스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초토화됐는데 이걸 이제 바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상황이 1908년이면 러시아가 엄청 복잡하던 시절이에요. 제정 러시아 이런 거랑 막 혁명의 불길이 일고 이래서 거기까지 가서 뭐라 그럴까요? 조사를 할 만한 여력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파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간신히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하려고 몇십 년 후에 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냥 불타다 많은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이제 추적해 보니까 혜성 아니면 소행성 같은 어떤 천체가 폭발을 했는데 땅에 떨어져서 충돌한 건 아니고요. 공중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공중 폭발한 그 쇼크에 의해서 그 정도가 초토화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죠. 그랬는데 이제 칼 세이건은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6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세계 소행성의 날입니다. 이게 충돌한 것을 기념해서 몇 년 전에 브라이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퀸이라고 하는 그룹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근데 브라이언 메이가 퀸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천문학과 학생이었어요. 학생이었는데 이제 클럽에서 노래하다 유명해져 가지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제 공부를 못하고 유명해졌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측을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학교의 총장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인생의 천문학과 음악은 두 가지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페스티벌이 있어요. 스타 무스예요. 뮤직과 스타를 별을 합친 스타 무스. 그래서 적도 쪽에 가면 카나리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테네리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섬 화산섬인데 그 섬 정상에 테이드 천문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관측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논문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섬에서 테네리프라는 섬에서 스타무스 페스티벌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화산섬이기도 하고 천문대가 있는데 거기서 페스티벌을 연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이런 분 다 모아서 한쪽에서는 진짜 하드코어 과학 강연이 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브라이언 메이가 불러오는 아티스트들이 연주를 하고 너무 멋지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도 이제 거기서 떠나서 유럽으로 옮겨와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브라이언 메이가 중심이 되어서 몇 년 전에 6월 30일을 소행성의 날로 정하자고 전 세계 캠페인을 벌였어요. 전 세계에서 100명의 사람을 모았어요. 거기는 우주 비행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소행성의 날로 지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6월 30일 날 소행성의 날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했거든요. 이제 그거 할 때 저도 그 기획위원회로 가서 이제 100명을 한국에서도 모아서 이제 소행성의 날을 하고 매년 30일 근처에 올해도 합니다만 소행성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강연도 하고 그러는데 퉁구스카 충돌이 있은 날을 기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정말 밀집 지역에 떨어졌으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을 수 있는 사건인데 다행히 벌판에 떨어졌고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게 지구에 충돌을 하면 정말 우리가 멸종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알아보니까 6,600만 년 전에 5번째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지구상에서. 대멸종이라고 하면 지구상의 표면에 살고 있던, 또 바다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생명체 한 80% 이상이 멸종이 되면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지구상에서 5번이 있었어요. 대멸종. 그런데 가장 최근에 대멸종인 5번째 대멸종이 대략 6,600만 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소행성이나 해성이 충돌한 거예요. 한 10km 정도 되는. 지구의 직경이 12,800km거든요. 12,800km에 10km짜리 돌덩어리가 하나 떨어졌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 80%가 멸종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퉁구스카에 떨어진 것들은 추정을 해보니까 한 40m, 50m짜리가 떨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얘는 표면까지 도달도 못하고 푸석푸석해서 공중에서 폭발해 버렸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이런 것들이 계속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지구 근처에 이런 위협 천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시하자는 것을 이제 더 경각시키기 위해서 소행성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제 관측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6,600만 년 전에는 공룡의 시대였잖아요. 공룡도 그때 다 멸종을 했거든요. 그 6,600만 년 전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자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천문학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한테 물심양면으로 막 팍팍 밀어줘서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경각시키기 위해서 소행성의 날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칼 세이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었잖아요. 이게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진짜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칼 세이건의 해안과 통찰이 보이는 게 여기서 이제 해성이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추론을 합니다. 지금의 정답은 소행성 또는 해성이 공중 폭발, 푸석푸석한, 그게 지금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런 충돌이 어느 날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건 이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걸 우리가 모니터링에 잘 막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미래로 우리가 멸종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슬그머니 꺼냅니다. 그러면서 화성 이야기를 해요. 화성은 지금 그 표면에 물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기가 되게 옅어요. 그게 뭐 화성에 살던 화성인 때문이겠습니까? 화성인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해서 황폐화가 되게 되면 화성같이 척박한 땅이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 칼 세이건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천체를 보지만 결국 우리의 문제에 와서 애꿎은 화성을 끌어다가 화성이 얼마나 이제 그 멋진 곳인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황폐화된 곳이니까 지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정타는 금성에서 먹이는데요. 칼 세이건 얘기하면서 금성 얘기를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금성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칼 세이건이 이제 막 천문학자 데뷔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실제로 그런 선전을 했대요. 금성으로 날아가서 따뜻한 금성의 해변가에서 즐깁시다, 막 이런 걸 했대요. 그러니까 금성의 모습은 미국의 플로리다의 다른 세계 버전인 거예요. 그 태양에도 가깝잖아요. 훨씬 따뜻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대기도 두껍고 그러니까. 근데 칼 세이건이 보니까 펄펄 끓는 것이고 영상 450도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그것도 애꿎은 금성이 뭐 어떻게 해서 그랬겠습니까? 이산화탄소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두꺼운 금성의 대기는 열을 머금고 있어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니까 지구에서 그런 식의 기후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일을 인간이 잘못해서 저지르는 것을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같은 금성의 미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은 굉장히 많은 화성과 금성에 대한 천문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쭉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 세이건 시선은 항상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화성과 금성에 대한 천문학적인 이야기도 좋지만 그것이 인간의 잘못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그 장의 이름이 붉은 행성을 위한 블루스. 어떤 행성일지 아시겠죠? 붉은 행성 그러면 뭐 화성. 근데 블루스라는 단어를 했어요. 되게 멋진 단어이긴 한데요. 여기는 천문학이 60%, 생물학이 30%, 우주항공학이 10%. 좀 특이하네요. 보통 항공우주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홍승수 교수님 우주항공학이라고 쓰셨네요. 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장에서 화성에 대한 얘기 잠깐 했지만 여기는 화성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1980년에 코스모스 책이 나오기 전에 1976년에 바이킹 1호와 2호가 화성에 착륙을 합니다. 그 어떤 우주 탐사선들이 어떤 천체에 내리잖아요. 그 날짜를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대충 때려 맞추면 맞습니다. 7월 4일에서 며칠을 미루면 돼요. 왜 그러냐면 뭔가를 발사해서 착륙시킬 때 날짜를 맞추는데 미국에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되잖아요. 항상 연기가 돼서 며칠 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킹도 마찬가지로 7월 며칠에 이렇게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킹 1호와 2호가 그 쌍둥이 똑같은 걸 보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착륙 장소에 내렸죠. 근데 이게 화성에 내린 첫 번째 우주 탐사선이에요. 그래서 두 대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76년에 내렸으니까 80년 이 책이 나올 무렵이 되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숙성되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논문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이 챕터는 사실은 그 따끈따끈한 바이킹 우주 탐사선을 통한 화성의 천문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이 장이랑 그 다음에 나올 그 보이즈호의 이야기가 가장 저한테는 이제 꽂혔던 그런 곳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킹 이야기 충분히 하고요. 그건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거기서 느꼈던 그 감흥 같은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친구 이야기를 꺼냅니다. 비스니액이라고 하는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칼 세건의 가장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 동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비스니액이라는 사람이 그 화성 탐사선을 보내게 되면 프로젝트를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에게서 모집을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몇 가지를 채택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칼 세건의 동료이고 당시에 가장 훌륭한 우주생물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안서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안서를 냈는데 떨어졌으면 아이씨 기분도 나쁘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냈던 제안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뭘 알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여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구의 어느 곳에 가서 실험을 해야 될까? 극한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극한 지역이라면 어디겠습니까? 펄펄 화산이 끓는 지역이라든가 남극, 북극 같은데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데를 극한 세계라고 그러고 극한 생명체들을 찾으면 지구보다 더 척박한 화성 같은 환경에서 아무래도 사람이나 뭐 이 상온에서 사는 애들보다는 극한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 우주 환경에 더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화성이나 이런 곳에 가기 전에 지구에서 그렇게 척박하고 극한 환경이라 하는 곳을 가서 거기서 실험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개연성 있는 결과와 실험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타당하고 그런 건데 이게 안 먹혔어요. 그래서 비스니액이 제안한 것들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칼 세이건과 그 동료들의 과학 정신이 돋보입니다. 이 비스니액이 떨어졌는데 그냥 자기가 남극에 갔어요. 실험실을 차렸어요. 독립실험실. 그리고 실험을 생명체 하는 거죠. 지금은 우주생물학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유영 박사라든가 되게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북극 남극으로 가서 거기서 그 생명체를 채취해서 막 하고 그 자신들은 우주생물학자라고 부릅니다. 스스로를. 근데 비스니액 같은 사람이 우주생물학의 이제 원조격이 되죠. 그래서 남극에서 독립적으로 그 프로젝트 돈이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실험을 하다가 합니다. 굉장히 선구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죽어요. 거기서 추락사합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바이킹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친구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주류가 되어서 지금 우주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 쪽에서 가장 큰 분야,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분야 중에 한 분야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했던 자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애잔하기도 하고 그들이 추구했던 과학 정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 장에서 화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웰 천문대라는 것을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지었는데 노엘 천문대라고 사설 천문대예요. 이분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하버드 출신의 귀족이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취미가 이제 하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설 천문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1930년에 노엘 천문대에서 톰 보우라고 하는 그 조수가 명왕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노엘은 어떤 걸 유명하면 화성 운하설 있잖아요. 화성에 운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노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절단으로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막 있고 그러는데 이 노엘이란 분이 돌아가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를 영어로 얘기할 때 보통 부르는 단어가 있죠. 모닝캄.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래서 더 랜드 오브 모닝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노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영어로 썼는데 그게 노엘 천문대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돌아가신 조경철 박사님이 거기 놀러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얘기해가지고 책을 빌려와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닝캄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쓰이고 있었는데 그게 기원이 어딘지 몰랐었는데 노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 제목으로 모닝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에피소드는 물론 여기 안 나오지만 노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성 이제 운하로 유명한 그리고 한국에 노엘이 왔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화성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화성 생명체 때문에 그래요. 여기 바이킹 1호와 2호도 사실은 화성의 이제 환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게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갔어요. 그 심지어는 화성 바이킹 1호와 2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 중에 우리나라도 오셨고 저도 중학교 때 거기 가서 직접 오셨을 때 강연 들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분이 생명체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 키트 같은 거 넣어서 보냈는데 결론은 생명체 없음으로 났어요. 근데 그걸 지금 다시 분석해 보면 뭐 실제로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평생토록 진짜 억울해가지고 막 그러고 살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성 그러면 생명체에 대한 게 있고 2020년 7월 달에 화성을 향해서 떠나는 탐사선들이 몇 대가 있어요. 마르스 2020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띄우는 건데 5m 정도 팔 수 있는 굴착기를 가져가서 화성의 땅을 파서 거기에 젖어 있는 흙이 있을 까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마치 지구상에서 가축들의 이 트림과 방귀를 통해서 메탄가스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미생물이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 7월 달쯤 출발하면 내년 2021년 초반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활동을 몇 달 하면 찾아낼 거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의 그 생명체에 대한 탐색이 바이킹 1호와 2호 이 챕터에 나온 것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드디어 생명체의 유무를 되게 구체적으로 메탄가스를 뿜어내는 생명체를 5m 땅 속에서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고 하는 탐사선을 지금 보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챕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6 여행자가 들려준 이야기. 여행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르코 폴로?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행자는 우주 여행자겠죠. 그래서 이 챕터는 천문학 80%, 역사학 10%, 지리학이 10%가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이제 여행자들은 우주의 신비를 찾아가고 우주의 비밀과 진실을 찾아가는 그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모든 문명이나 어떤 결과가 뚝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이 축적되었다가 이렇게
그 계단처럼 점프를 해서 비약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축적된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저도 네덜란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그 네덜란드, 특히 17세기의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하는. 그 뭐가 황금기였을까? 일단 황금,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엄청 벌었죠.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더치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더치페이가 이렇게 돈 되게 각자 내는 거 이런 건데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하대하는 거로 더치페이라는 걸 썼대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는 이 사람들의 생활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네덜란드를 침공을 하거든요. 침공을 하고 막 그럴 때 그 네덜란드 사람들 고용해서 회계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돈에 되게 밝은 거예요, 옛날부터. 그리고 돈의 발달 얘기는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용적인 어떤 풍토가 과학이라든가 모든 것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적인 것들, 돈에 대한 것들, 뭐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집약되어서 마구마구 자유롭게 엉켜 있는 것이 17세기 황금기의 네덜란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드냐면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유로움과 독립된 것을 보장받아야만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하고 기존의 질서를 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처럼 기존 질서와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신이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은. 특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알려진 그런 세상을 바꾼 과학자들은 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가 그런 과학을 발전시키는 동력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벌이는 과학자들, 특히 하위언스라는 과학자가 등장하는데요. 하위언스는 아마 기억을 떠올리시면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토성 근처를 가는 카시니호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카시니호가 토성 궤도를 돌면서 토성과 토성의 위성들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오고 결국은 토성에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서 그 임무를 다했던 우주 탐사선인데 이 카시니호 안에 가지고 갔던 그 작은 탐사선이 하위헌스호예요. 하위헌스 그러면 약간 이름이 낯설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호이겐스라고 불렀어요. 이 하위헌스가 그러면 왜 카시니호에 하위헌스가 들어가 있을까? 카시니라는 사람은 토성에 띠가 있잖아요. 띠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카시니거든요. 그래서 카시니 틈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럼 하위헌스는 뭘 했느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 1610년이죠. 9년, 10년 요 무렵에 그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토성을 보고 목성을 봤는데 목성에 위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토성을 봤는데 마침 그때 토성의 태가 이렇게 좀 누워 있을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분해능이 안 좋은 망원경을 보니까 귀가 달렸다고 표현했어요. 혹이 달렸다고. 근데 하위헌스가 더 좋은 망원경을 보니까 띠인 거예요. 그러니까 띠라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하위헌스거든요. 그러니까 카시니와 하위헌스를 토성 탐사선을 보내는 거는 되게 타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보이즈호가 등장을 합니다. 1979년 무렵에 목성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성을 지나간 따끈따끈한 뉴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챕터가 이거랑 앞선 챕터를 이제 고등학교 당시에 처음 봤을 때는 여기에만 꽂혀 있었던 거죠. 그런 게 나와서 보이저호에서 관측한 목성과 목성의 위성 사진들이 들어있고 그 정말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이야기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성으로 갈 거잖아요. 그 토성에 대한 스케치, 기대감 같은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다른 그 장들이 갖고 있는 미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책을 다시 읽고 하면서도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에 매혹되거나 매료되어 있는 것들.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왜 거위라 그러나요? 처음 본 사람을 뭐 엄마로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굉장히 많은 챕터들이 있고 더 중요한 챕터들이 있는데 항상 여기서 한참 동안 머물게 되고 옛날 생각을 막 하고 여전히 가슴이 뛰고 보이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제 단상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이저의 관측 결과 여기 나오고 나중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에 이제 이게 천왕성, 해왕성을 쭉 갔던 이야기도 한꺼번에 다 담기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태양계 내 행성 탐사에 그 획을 그은 것이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이전과 이후를 나눌 때 보이저호를 얘기해요. 물론 바이킹도 있었고 메리노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메시저호도 있었지만 이 보이저호를 통해서 태양계 화성 바깥에 있는 행성들의 근접해서 촬영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실체를 알아내는데 이바지했기 때문에 그 행성 태양계 내 행성 탐사의 역사는 보이저호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얘기는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지상에 있는 분해능이 낮은 망원경으로 간신히 바라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토성에 태가 있는데 이건 얼음덩어리도 돼 있고 목성에 가니까 목성에도 태가 있어요. 천왕새 가니까 천왕성에도 태가 있어요. 해왕성에 가니까 해왕성도 태가 있어요. 그래서 토성의 고리라는 게 유일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내게 되었고 그 고리들이 다 구성 성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알아내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거대 기체 행성들은 고리를 가져야 돼. 그럼 태양계 형성 이론이 뒤집혀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보이저호의 관측 결과였죠. 그래서 이 장은 그 우주를 향한 천문학자들의 여행, 그리고 사실 보이저호의 이름도 그렇지만 태양계 외곽 행성을 가는 여행,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이 17세기 천문부터 시작하는 천문학자들, 보이저호라고 하는 자동 로봇인 여행자가 우리에게 들려줬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그래서 제목이 여행자가 들려주는 우주의 이야기,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